변원 갑국의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이니까 변화율이죠. 변화율이기 때문에 양의 값도 존재하고 음의 값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는 일정하다고 주어졌네요. 자,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14년은 1% 증가했으니까 취업자 수가 늘어났죠. 2015년에는 증감이 없죠. 근데 2015년은 전년 대비 줄었네요. 0.5% 마이너스니까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도 2014년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고 2015년에는 증가도 감소도 없고 2016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네요. 자, 이걸 기초로 문제 갑니다. 1번. 2014년의 실업자 수는 2013년보다 많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14년에 증가했죠. 근데 얼마 증가했죠? 1%. 근데 경제활동 증가율은 2%나 증가했으니까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15세) 미만이 유소년 인구, 15세 이상 이게 생산 인구. 생산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 인구와 취업의 인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정됐다고 전제되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고정됐어요. 그런데 얘가 2% 증가했고 취업자가 1% 증가했으니까 얘도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지만 얘도 증가해야 2%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실업자 수도 증가.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2003년보다 많다. 맞죠? 맞죠? 오케이. 1번은 맞아요. 2번. 2014에서 2016년 중 2016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다. 자, 2016년에는 자, 여기를 보세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활동 인구는 2% 늘었고 그대로 있다가 이게 2% 늘었다가 1% 줄었잖아요. 그러죠? 이게 2016년에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죠.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14에서 2016년 중 2016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아요. 말을 바꾸면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어요. 2016년에 줄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이다. 2번도 맞고요. 3번 2016년에 고용률은 상승, 2014년보다 상승했다. 고용률이 뭐죠? 얘를 분모로 해서 얘가 고용률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의 고용률은 이게 지금 이게 취업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고요. 2016년에. 2016년에 이게 줄었기 때문에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상승하였다가 아니라 하락하였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3번 틀렸고 4번 맞는 거 확인. 2016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보다 하락하였다.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은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도 줄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뭐예요? 얘분의 얘가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요. 근데 얘는 고정됐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도 줄어드는 거죠. 됐죠? 자, 10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1번 밑줄 친 기억으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그림은 갑국의
X제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정부가 생산자들에게 개당 20원의 생산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보조금이네. 그러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겠지. 세금 걷어가면 왼쪽으로 가지만 보조금 주니까 오른쪽 가는데 얼마 준다고 했죠? 개당 20원이니까 20원을 어느 축에서 20원을 판단해야 돼요? 가격 축이에요? 수량 축이에요? 가격 축이겠지. 자, 이걸 그대로 다 못 그리니까 이 정도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공급 수요인데 여기 이꼴점에서 50원이고 여기에서 수량이 30개인데 보조금 줬다고 그랬죠? 20원. 20원의 보조금이니까 가격 축에서 20원이니까 20원이면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20원이니까 여기 30원이 돼야겠지. 그래 여기 2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점을 통과하는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제 문제로 와서 균형 가격은 20원 하락한다. 균형 가격은 1이 가니까 1이 가니까 이거 어디야? 40이죠. 40. 균형 가격은 40이고 균형 거래량이 40이고 균형 가격은 40이죠. 이것도 40이네. 그러면 1번 균형 가격은 20원 하락한다가 아니라 10원 상승하는 것이 균형 가격이라고 그랬죠. 균형 가격이니까 여기 50원에서 40원으로 10원 하락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몇 개 증가해요? 10개 맞나 그러면? 아 잠깐만요. 이 그림을 이렇게 20 그럼 균형 거래량은 원래 10개 맞는데? 그럼 정답이 2번인가? 2번 맞죠? 그럼 1번이 틀렸나요? 균형 가격이 10원 하락. 10원 하락하죠, 10원. 균형 가격이 10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은? 100원 증가. 이걸 해야죠, 그죠? 원래 30개에 50개, 1,500원. 1,500원. 40에 40개니까 1,600원. 그래서 100원 증가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요거 계산해야 되네.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가격이 하락한 거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증가한 거니까 요걸 계산해야겠네. 그러면 이게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칸하고 50. 맞네? 여기 세 칸이잖아요, 세 칸. 세 칸하고 삼각형 반절. 350원 증가한다, 맞죠? 정답이 1번입니다. 정답 1번. 제가 왜 이 문제 풀면서 헤맸냐면 정답 체크가 4번으로 돼 있어요.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근데 A, B는 각각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중에 하나래요. 또 하나가 있었죠? 아노미 이론. 지금 현행 교과서에는 세 가지가 일탈행위 유형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이 일탈행동을 초래한다고 보는가? 예 하면 뭐가 돼요? 낙인 이론. 그러면 A는 낙인 이론이고 B는 차별적 교제론이 되겠네. 오른쪽 확인해 봅시다. 일탈 집단과의 교류 과정에서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보는가? 학습 이론이 바로
차별적 교제론이니까 B가 바로 차별적 교제론이고 A가 낙인 이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1번 A. 낙인 이론은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선이면 선이다 하면 그게 선인 것이고 이건 악이야 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 가면 불허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낙인 이론이죠. 상대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A는 즉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맞죠? 왜 신중해야 되죠? 한 번 낙인 찍으면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일탈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인 이론은요. 1차적인 일탈을 중하게 봐요. 2차적인 일탈을 더 강조해요. 2차적인 일탈을 더 강조하는 게 낙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낙인 이론은요. 차별적 제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 껌을 훔친 흑인과 백인의 사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아이는 혼내지 아니하고 흑인 아이는 혼내고 부모 찾아가서 따지잖아요. 그 결국 그 흑인은 나중에 불황아가 되고 백인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제재 이게 바로 낙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B는 즉 차별적 교제로는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땡.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건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B는 차별적 교제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죠. 경시한다가 아니라 중시한다. 따라서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13번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옳은 분석을 찾으랍니다. 모든 연도에서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제로래요. 어라? 그러면 이게 제로고 나머지가 이제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죠? 그럼 이게 지금 경상 수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볼까요? 자, 국제 수지표. IMF에서 이렇게 정해놨다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경상수지 네 가지로 구성되죠.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 및 금융계정.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자본 수지, 금융계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차 및 누락인데요. 이 세 개를 합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돼요. 이걸 국제수지의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제수지의 항등식.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금융계정에 뭐가 있었어요? 쭉 나가면. 준비, 자산, 계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준비자산 계정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외환보유고는 감소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았을 때 플러스로 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이너스면 외환보유고는 증가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는데 아직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의 차이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해서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수출이 증가하지 않고 수입이 줄어가지고 저기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수지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여기가 플러스로 기록되면 수출이 늘었다. 이거 X. 틀린 거예요. 마이너스로 기록될 때 수입이 늘었다. 이것도 X예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수출과 수입의 차액만 기록하는 것이지 수출과 수입의 증가 감소는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대표적인 게 뭐죠? 서비스 수지.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선박이나 비행기 이용할 때 운임 들어가잖아요. 서로 연락 주고받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 상품, 수입 상품 보험 들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경비라든가 유학 경비 요거.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라고 했죠? 사용료. 그런데 이게 지금 시중에 문제집에 2014년에 한국은행에서 이걸 바꿨대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특허권의 사용료가 아니라 특허권은 매매대금이 들어가고 특허권이 아닌 지식재산권도 있겠죠. 특허권이 아닌 지식재산권은 사용료고 특허권은 매매대금 이리 옮겼다고 이렇게 여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바꿨대요. 근데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오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특허권은 무시해버리고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로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는 노열티는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 그런가 하면 지식재산권의 매매대금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본수지라고. 자본수지. 그래서 여기는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 하나 있죠.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해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외 이주. 그래서 이 특허권이라는 말을 제가 뺄게요. 이게 한국은행에서는 이걸 지금 뺐다고 하니까 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온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원소득 수지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임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이게 수능에서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또 안 나온 게 이거라고. 해외 수취소득하고 해외 지불소득 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게 클까요? GDP하고 GNP가 있을 때 A 영역, B 영역, C 영역이 있는데 A 영역이 바로 뭐예요? 해외 지불소득이죠. B는 내국인의 국내소득이죠. C는 해외에서 벌어오는 수치소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GDP가 커요? GNP가 커요? 우리나라는 GDP가 크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지불소득이 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물어봐요. 해외 수치소득보다 해외 지불소득이 크다면 GNP가 클까요? GDP가 클까요? GDP가 큰 겁니다. 이걸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GDP가 크다면 해외 수치소득이 큰지 해외 지불소득이 큰지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다고. 이해됐나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합니다. 자, 다시. 해외 지불소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외 지불소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크다? GDP가 크다고. 이것만 기억해두면 이제 이 부동으로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응용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됐지요? 그 다음에 임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투자. 해외 투자 손익이죠? 해외 투자 손익. 손해보면 마이너스. 이익 보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차관, 즉 의치, 이자. 받으면 플러스, 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본원 소득 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 이건 무상으로 가는 거죠. 무상 원조 증여, 구호품, 구호물품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융계적에서 이 자본수지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돈거래, 이를테면 해외 투자.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플러스, 우리가 해외에다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해외 투자. 차관. 도입하거나 상환하겠죠. 도입하면 플러스, 상환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준비자산 계정. 준비자산 계정은 항등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플러스 100, 자본수지가 마이너스 50, 오차비도락 0.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50이 나오잖아. 플러스 50이잖아요. 이거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 앞에서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흑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흑자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많이 들어온 거라고. 외환보유고는 증가한 거란 말이야. 요거 출제하면 틀린 분들 많을 거예요. 요런 거 맞아야 됩니다. 남들 틀릴 때 맞아야겠죠.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13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원소득 수지하고 이전소득 수지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 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왜? 본원소득 수지하고 이전소득 수지는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14년, 15년 해서 하얀색이 상품 수지, 새카만 색이 서비스 수지인데 2013년 흑자네요. 100만큼 흑자. 경상수지. 2014년 180만큼 흑자. 2015년도 250만큼 흑자.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증가했겠네. 이것만 놓고 볼 때. 그럼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 준비자산 계정에는 마이너스로 기록되겠죠. 준비자산 계정에는 마이너스로 기록되겠죠.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13년 경상수지는 물가상승 요인이다. 13년이건 14년이건 15년이건 모두 흑자죠. 흑자면은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 통화량도 늘어나죠. 따라서 물가상승의 요인입니다. 1번 맞아요. 2013년 경상수지는 물가상승 요인이다. 2013년의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죠, 흑자. 그럼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2014년 경상수지는 달러화 대비 각국 화폐 가치, 각국의 화폐 가치 하락이다. 맞아요? 반대로 돼 있죠? 2014년의 경상수지는 흑자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국의 돈 가치는 높아지겠죠. 반대로 돼 있고요. 2014년에 비해 2015년 재화 수출액은 증가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 경상수지, 상품 수지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거 가지고 수출 수입의 증감은 알 수 없다니까요. 증감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2013년과 달리 2015년 서비스 거래에서의 외화 수취액은 지급액보다 적었다. 맞나요? 2013년을 보면 흑자죠. 서비스 거래.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만 봐야 되네. 서비스 수지. 새카만 것만 보면 돼요. 2013년은 적자. 그러면 적자니까 23년은 적자니까 외화의 수취액은 지급액보다 많아요, 적어요?
수취액이 적죠? 그런데 2015년에는 흑자죠? 흑자니까 외화의 수취액이 지급액보다 많아야 되죠? 틀렸죠? 그럼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네. 그 다음에 14. 아까 13번까지 했죠? 예, 이제 14번 들어갑니다. 14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본가 계급이 계급 나오면 일단 갈등론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따라서 이런 사회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거잖아요. 갈등론자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을은 실업 문제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기능론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갈등론과 기능론 구분됐으니까 이제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갈등론자는 계급 간의 갈등은 항상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갈등론에서는. 근데 기능론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2번, 을은, 즉 기능론자는 사회 변동은 사회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렸죠. 자, 이게 사회란 말이에요. 기능론자들은요, 보수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만이 사회가 변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자라고요. 그런데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 내부에 있는 내적인 갈등 자체가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의 원동력을 기능론자들은 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갈등론자들은 내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기능론자니까 사회 외부의 요인 때문이라 본다. 맞죠? 그럼 정답이 2번인가요? 네. 좀 더 볼까요? 3번에 값은 을보다 사회 질서와 안정을 중시한다. 값은 갈등론자니까 변화를 더 중시하겠죠. 개혁을 더 중시하겠죠. 3번 거꾸로 돼 있고 4번 을은 값과 달리 거시적과 둘 다다 거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에는 상호작용론하고 교환이론이 있는데 현재 교환이론은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소개했었죠. 13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직장에서 은퇴한 값은 영농기술학교 오타 나왔네요. 기술학교를 수료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귀농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처음 2년 동안은 모든 것이 서툴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청의 귀농지원센터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영농기법을 배워 이제는 안정적 농사 짓게 됐다. 이후 값은 사물놀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주민축제에도 참가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다. 옳은 거 찾으래. 1번 기업 영농기술학교 미음 사물놀이 동호회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며 공식적 조직이다. 2차적 사회기관까지는 맞았죠. 근데 뒷부분에 가서 틀렸네요. 공식 조직이 아니죠. 학교는 공식 조직인데 사물놀이 동호회는 이건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에 불과하고요. 2번 니은이 귀농인입니다. 귀속주의다. 성취주의죠. 태어나면서부터 귀농인이 없잖아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3번 디귿이 뭐냐면 군청의 귀농지원센터네요. 군청의 귀농지원센터. 자발적 결사체 맞나요? 아니죠. 군청의 귀농지원센터니까 이건 공식 조직인 거죠. 그럼 4번이 맞나 보네요. 니을이 영농기법을 주민들로부터 영농기법을 배워 이게 제사회화죠. 그렇죠?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배우는 사회화가 재사회화입니다. 16번 옳은 걸 고르래요. 보니까 가를 보니까 의회 단계가 있고 나는 의회가 없죠. 그럼 감 잡았죠? 가번이 대의정치,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고 나번이 직접민주정치고 다번은 의회와 A라는 게 있는데 A는 시민의 정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발언이라든가 국민 발언 이런 거겠죠. 국민 투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혼합 민주정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옳은 걸 찾아야 돼요. A의 사례로는 보통 선거가 있다. 맞아요? 아니죠. 선거는 의회나 또는 행정부 수반을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는 행위죠. A는 이게 직접 민정치 요소니까 국민 투표라고 하면 맞겠지. 국민 투표. 선거, 보통 선거제는 간접 민주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나보다 가의 정책 결정이 효율적이다. 맞네.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 규모가 확장되었을 때는 직접 민정치보다는 간접 민정치가 효율적입니다. 근데 간접 민정치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라든가 다양한 국민의 여론이 국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합 민주정치가 등장한 거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다에서 나타난 정치적 무관심, 대표성 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가 등장하였다.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즉 직접민주정치는 국민자치 원리를 추구한다. 아닙니다. 모두 다 국민자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직접민주정치도 국민자치 원리, 간접민주정치도 국민자치 원리, 혼합민주정치도 국민자치 원리. 이 국민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게 직접 민주정치일 뿐이죠. 17번으로 갑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값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자 관할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값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런 소송을 우리는 행정소송이라고 하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했고 위헌법률 심판 신청한 뒤에 거부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니은번에 위헌법률 심판 신청이니까 이게 재판 중에 제기한 거겠죠. 신청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부당하니까 이제 국민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거겠네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정, 위헌 판결이 아니라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법을 무효로 해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은 유효로 하면서 시간을 주면서 고쳐라, 개정하라, 이런 취지의 결정이 바로 헌법 불일치 결정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기역의 일침은 고등법원. 기역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잖아요. 일침은 당연히 지방법원이죠. 일침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행정법원의 일침 그 표현이다.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1심, 2심이 이제 대법원입니다.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하고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거죠. 1번은 땡이죠. 땡. 2번 니은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은 값이 해당 사건 담당 법원에 청구한다. 맞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헌법소원 권리구제형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사형이죠. 재판 중이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니을로 인해 현행 주민등록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죠. 효력을 상실한다. 즉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위헌 결정을 했을 때고 헌법 불일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일정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림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A, C 영역에 해당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A. 관료제만에 갖는 특징이겠네요.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강조한다. 맞죠? 탈관료제에서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중시가 되니까요.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A. 관료제. 업무의 세분화, 표준화를 추구한다. 맞잖아요. 관료제의 특징. 업무의 세분화, 표준화. B. B는 공통점이네요. 연공서열. 땡. 연공서열 나오면 관료제입니다. 그럼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B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효율성 추구 이 말이 들어가야겠죠. 다만 관료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인 산업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 탈관료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인 정보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산업사회에서의 효율성이냐 정보사회에서의 효율성이냐 그 차이입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이 그럼 맞겠네. C, 즉 탈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중시합니다. 관료제는 하향식 의사결정이죠. 상명하복이니까요.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3번인가요? 네. 그 다음에 19번. 개인과 사회관계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겠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일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요. 여유가 생기면 우리 사회문학 문제집 선지가 나왔을 때요. 대부분의 힌트는 99%는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고 제일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보는 거야. 거기서 눈치를 못 채겠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도 듣지는 않아요. 볼까요? 제일 마지막. 이처럼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결국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를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실제론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걸 고르라 이것인데 더 눈치 빠른 학생은요, 이 기자료 읽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선제로 갑니다. 선제로 가서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만 따지는 거야. 그럼 굳이 하나가 분명히 다른 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짜리. 그게 정답이라고 해볼까요?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의 구조성을 중시한다. 사회의 구조성을 중시한다. 실제론.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명목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된대요. 모든 것은 개인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명목론.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명목론은 모든 사회현상을 개인으로 환원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조로 환원합니다. 사회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죠. 4번 마저 읽어볼까요?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 개선보다 개인의 의식 변화를 강조한다. 개인의 의식, 개인을 강조하니까 명목론이죠. 그래서 1번만 실제론이고 나머지는 명목론입니다. 20번 옳은 걸 고르래요. 의사 능력이 있는가? 예, 아니요. 병은 그럼 의사 능력이 없네요. 병은 갓난아이거나 정신병자거나 만취자거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는가? 예 하니까 을은 행위 능력자네요. 아니요 했으니까 갑하고 병은 미성년자거나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거나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이겠죠. 근데 저 위에 값은 그 표 아래 값은 16세 고등학생임이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값은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지만 행위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리 능력은요? 당연히 있죠. 값은 사람의 자유이니까 권리 능력 있는 것이죠. 그럼 1번부터 확인합니다. 기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니은 행위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 땡. 별개 겁니다. 의사 능력은 자신의 의사 표시가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올까를 알고 있는 게 의사 능력인 거고,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니까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값은 아까 16세 고등학생이었죠.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상속과 같은 거요. 상속과 같은 경우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의무만 면제받는 경우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채무 면제와 같이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제받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럼 2번도 틀렸죠? 1번, 2번 틀렸고 3번. 병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 이건 의사 능력이 없다인데 병이 의사 능력이 있는가? 아니, 맞네. 병은 의사 능력이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의 법률의 효력이 없다. 갑 미성년자고 을은 의사 능력 있는가? 을은 행위 능력이 있는가? 틀렸잖아 이것도. 을은 법률의 효력이 있어요. 값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